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 명성황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명성황후.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드라마 속 강인한 여인, 을미사변의 비극적 희생자, 아니면 나라를 망친 사치스러운 왕비. 흥미롭게도 명성황후만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역사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시대를 앞서간 외교가라고 평가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라를 망친 외척 정치의 주범이라고 비판합니다. 오늘 우리는 2시간에 걸쳐 명성황후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그녀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당대인들은 그녀를 어떻게 봤을까? 먼저 당대 인물들의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재미있는 건 같은 인물을 보고도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긍정적 평가.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비는 질문을 많이 했고 자기가 들은 것은 모두 기억했다. 생기발랄함과 소박함, 재치 같은 것들이 그의 용모를 환히 비추었다. 미국인 선교사 릴리어스 언더우드는 황후는 누구보다도 국익을 위해 헌신한 기민하고 유능한 외교관이었다. 하지만 부정적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개화파였던 윤치호는 을미사변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나는 결코 왕후의 집권이 좋은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녀의 음모와 사악한 총신들을 포기하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조처할 수 없다면 그녀를 폐위해야 한다고 주장할 터이다. 개화파의 6일주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여인. 흥미롭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평가가 이렇게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명성황후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외척 정치의 부활입니다. 조선은 개국 초부터 외척의 정치 참여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태조, 태종, 세종을 거치며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이거였죠.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 왕권이 흔들린다는 걸 역사가 증명했으니까요. 그런데 명성황후 시기에 이 500년 금기가 무너집니다. 여흥민씨 일족이 조정을 장악한 겁니다. 민승호, 민규호, 민겸호, 민태호가 왕실의 요직을 맡았고 이어서 민영익, 민응식, 민영환, 민영위, 민치상, 민영준, 민영원 등이 주요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1880년대 민씨 척족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직에 진출한 인물이 약 26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조선 조정이 민씨 주식회사가 된 거죠. 이게 왜 문제였을까요? 첫째, 능력이 아니라 혈연으로 사람을 뽑으니 무능한 인물들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둘째, 이들의 부정부패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습니다. 셋째, 개혁적 인재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개화파 인사들이 명성황후를 비판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능력 있는 자신들은 배제하고 무능한 민씨들만 중용했다는 거죠. 박영효 같은 경우는 명성황후 암살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니 그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가 바로 명성황후 측근이었습니다. 당시 선해청 당상재무장관 같은 직책이었던 민겸호. 그는 명성황후의 양오빠였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느냐? 구식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줘야 할 쌀을 횡령했습니다. 그것도 13개월이나 밀렸죠. 그나마 주는 쌀도 모래와 겨가 섞인 썩은 쌀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것도 당시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는데요. 군인들이 항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민겸호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동자를 잡아서 곤장을 쳤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죠. 민겸호는 이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군인들은 이것으로도 화가 풀리지 않아 명성황후를 찾아 죽이려 했고, 명성황후는 궁녀 옷으로 갈아입고 충주까지 도망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명성황후는 민씨 일파의 최고 권력자였다는 겁니다. 민겸호의 타막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군인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방관했습니다. 왜일까요? 민겸호가 자기 사람이었으니까요. 만약 명성황후에게 양심이나 판단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최소한 자기 목숨을 지키는 군인들까지 등쳐먹는 민겸호를 제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모군란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종 친정 이후 조선의 관직은 거래 상품이 되었습니다. 공명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종의 명예직 임명장인데 이걸 돈 받고 팔았습니다. 아,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종시대에는 과거 합격증까지 팔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입니다. 과거 제도는 조선의 근간이었습니다. 공정한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 제도였죠. 물론 완전히 공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실력으로 승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진 겁니다. 원래 과거는 3년에 한 번 열리고 합격자는 33명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시대에는 1년에 23번 열리고 한 번에 8만 100명씩 합격증을 팔았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돈 있는 사람은 실력 없어도 관리가 되고 실력 있어도 돈 없으면 관리가 될 수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 주고 관직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본전을 뽑아야죠.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화폐 문제입니다. 1876년 조선의 통화량은 2천만 양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893년에는 78천만 양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선 경제가 34배 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돈을 마구 찍어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극심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백성들이 가진 돈의 가치가 3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국가가 백성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털어간 거죠. 1888년 좌의정 김병시가 고종에게 울분을 토하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상소했습니다. 현재 백성과 나라에 대한 개척이 위기에 처한 상황은 비록 한간의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라도 오히려 서로 두려워하여 하루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으니 고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했습니다. 왜? 당호전 찍어서 돈 벌기에 맛을 들였으니까요. 명성황후는 역시 침묵했습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명성황후는 충주로 도망갔죠. 이때 명성황후 측근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였습니다. 물론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한 건 고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 측도 이에 적극 동의했고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용인했습니다. 청군이 압록강을 건너 한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오군영 병사들을 도륙하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텐진으로 끌고 갔습니다. 민씨들은 다시 조정으로 복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는 이후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영약 3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청나라가 조선의 외교, 군사, 재정을 장악하려 한 정책입니다. 군사 고문, 재정 고문을 파견했습니다. 조선의 자주성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2년 뒤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청군을 끌어들여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청군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군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결과가 뭐였죠? 청일전쟁입니다. 우리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겼습니다. 이후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명성황후를 암살합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명성황후가 매번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최소한 우리 땅이 전쟁터가 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갑신정변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실패한 쿠데타입니다. 일본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죠. 하지만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같은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개혁안을 보면 신분제 폐지, 인민평등권 확립, 지조법 개혁, 규장각 폐지와 의정부 기능 강화, 해상공국 폐지. 지금 보면 당연한 것들이지만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왜? 민씨가 아니니까요. 박영효는 철종의 사위, 즉 왕실 종친이었습니다. 김옥균은 최고의 엘리트였고요. 그런데도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갑신정변을 일으킨 것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렇게까지 몰아간 건 명성황후의 외척 정치였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들이 설 자리가 없었으니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거죠. 만약 명성황후가 이들을 포용하고 개혁을 추진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명성황후는 고종과 초반에는 금슬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 문제가 걸렸습니다. 명성황후는 사남 일녀를 낳았지만 순종 빼고는 모두 어릴 때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고종의 다른 아들들 완친왕, 의친왕, 영친왕의 생모들을 궁궐에서 내쫓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살아있는데 그것도 왕자를 낳은 후궁이 궁 밖으로 나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역대 왕비들도 질투는 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여자의 질투를 칠거지약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특히 왕비는 질투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명성황후는 이 법도를 무시했습니다. 왜? 그만큼 권력이 막강했으니까요. 심지어 고종보다 권력이 강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승은을 입은 궁녀가 있으면 그 다음날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다. 순원황 귀비영 친왕의 생모는 쫓겨났다가 명성황후 사후에야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왕실의 모습일까요?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왕실을 원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유교 국가에서 왕은 하늘이 내린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명성황후 시기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민씨 일족을 원망했고 그 원망은 명성황후로 향했습니다. 민영준 나중에 민영위로 계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도 욕을 해서 이름을 바꿀 정도였습니다. 평안감사로 있으면서 평안도 백성들을 끔찍하게 수탈했습니다. 그래서 후일 이 사람이 휘문이숙을 세웠을 때 평안도 출신들은 발도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모군란 때 구식 군인들의 1차 목표가 누구였을까요? 고종이 아니었습니다. 왕비 민씨와 민씨 외척들이었습니다. 왕비를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백성들이 왕비를 죽이려 한다는 건 그만큼 원망이 컸다는 뜻입니다. 1888년 좌의정 김병시의 상소를 다시 볼까요? 매번 한 번 지시가 내릴 때마다 조정에서는 까마득히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더러는 승정원을 경유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 전하께서 함께 이를 의논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고종이 내리는 명령을 신하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승정원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을 거치지 않는 명령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명성황후와 민씨 일족입니다. 병사들 월급이 밀렸습니다. 관료들 봉급도 밀렸습니다. 외국인 고문들 임금도 밀렸습니다. 그런데 민씨들은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 살림을 맡은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명성황후는 약 30년 동안 조선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치적은 무엇일까요? 개항. 그건 대원군 이후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왜죠? 외세를 끌어들이기만 했습니다. 개혁. 민씨 일족만 배불렸습니다. 교육. 유경공원 정도인데 이것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권력을 쥐고 있었으면서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재정은 파탄났고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외세의 간섭은 심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명성황후를 옹호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윤치호는 이미 말씀드렸죠. 서재필도 명성황후의 지략은 인정했지만 정치 개입 자체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와 싸운 사람들입니다. 만약 명성황후가 정말 일제에 맞서 싸운 애국자였다면 독립운동가들이 그녀를 추앙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명성황후가 일제에 맞섰던 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민씨 일족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명성황후는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을미사변으로 참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권력을 쥐고 나라를 이끌었다는 점에서는 책임자입니다. 역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명성황후가 권력을 쥔 시기 조선은 어떻게 되었나요? 외척 정치가 부활했습니다.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외세의 간섭이 심화되었습니다. 개혁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녀가 죽고 12년 뒤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17년 뒤 조선은 멸망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명성황후 한 사람의 책임은 아닙니다. 시대적 한계도 있었고 고종의 무능도 있었고 외세의 침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권력을 쥔 사람으로서 그녀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명성황후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녀는 외척 정치의 부활, 민생 파탄 방치, 외세 의존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정말 명성황후는 나라를 망친 악녀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면이 있을까요? 일부에서 우리는 명성황후에 대한 냉정한 비판들을 살펴봤습니다. 외척 정치, 재정 파탄, 외세 의존. 분명 심각한 문제들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만약 명성황후가 정말 무능하고 탐욕스럽기만 한 인물이었다면 왜 일본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그토록 치밀한 암살 계획을 세웠을까요?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명성황후를 살해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20년 화근을 제거했다. 20년 화근. 단순히 사치스럽고 무능한 왕비가 일본의 화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외국인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국 인사들은 명성황후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미국인 선교사 릴리어스 언더우드. 황후는 누구보다도 국익을 위해 헌신한 기민하고 유능한 외교관이었다. 가장 신랄한 그분의 반대자들도 항상 그분의 기지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윌리엄 프랭클린 샌드 미국 외교관. 뛰어난 학문과 지성적인 강한 개성과 굽힐 줄 모르는 의지력을 지녔으며 시대를 앞서간 정치가이자 외교가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쓴 분이었다. 일본 기자 고바야카와 히데오 을미사변 가담자임에도 조선의 정치 활동가 중에서도 그 지략과 수완이 일개 황후의 위에 가는 자가 없었으니 황후는 실로 당대 뛰어난 인물이었다. 어떻습니까? 일부에서 본 평가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오늘 2부에서는 명성황후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왜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라고 평가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역사의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863년 12살의 고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실권을 잡은 사람은 흥선대원군이었죠. 대원군은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서원 철폐, 경복궁 중건, 통상 수교 거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종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권력을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아들인 왕이 아버지인 대원군에게 이제 물러나세요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누가 나섰을까요?
23살의 젊은 왕비 명성황후였습니다. 1873년 명성황후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왕실 종친인 흥인군 이채응을 포섭했습니다. 조정 대신 조성아, 조영아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강직한 유학자 최익현을 움직였습니다. 최익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상소를 올리게 했습니다. 전하, 이제 친히 정사를 보셔야 합니다. 대원군께서는 물러나셔야 합니다. 마침내 1873년 11월 고종이 친정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쿠데타도 없었고 유혈 사태도 없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섭정이 평화롭게 끝난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명성황후의 정치적 역량 덕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권력을 위해서였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명성황후가 나서지 않았다면 대원군의 섭정은 계속되었을 것이고 고종은 평생 허수아비 왕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원군의 쇄국 정책도 계속되었겠죠.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최소한 명성황후는 조선이 정상적인 왕정 체제로 돌아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명성황후의 가장 놀라운 업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왕비가 직접 외교 활동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유교 국가에서 아녀자는 정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철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명성황후는 달랐습니다. 러시아 공사 카를 베베르,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 미국 선교사들. 명성황후는 이들을 고종의 어명 없이 독자적으로 접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조선에서 외국 사절을 만나는 건 왕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왕비가 독자적으로 외교 활동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명성황후는 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첫째, 고종이 외교 감각이 부족했습니다. 둘째, 명성황후가 뛰어난 외교 수완을 보였습니다. 셋째, 외국 공사들도 명성황후를 인정했습니다. 이사벨라 비숍의 기록을 볼까요? 왕비는 질문을 많이 했고 자기가 들은 것은 모두 기억했다. 지식은 대개가 중국의 고전에서 얻은 것이었지만 정신 수준이 매우 높았다. 왕비의 우아하고 매력적인 예의 범절과 사려 깊은 호의, 뛰어난 지성과 당당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대화가 시작되면, 특히 대화의 내용에 흥미를 갖게 되면 그녀의 얼굴은 눈부신 지성미로 빛났다. 미국 공사부인 로즈푸트. 뛰어난 침착성과 언제나 무엇인가를 탐색해내려는 듯한 눈빛을 지닌 총명한 여인.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국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본 명성황후는 총명하고 우아하며 뛰어난 외교 감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명성황후의 국제 정세 파악 능력이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후에 일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모군란은 일본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일본은 재물포조약을 맺어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갑신정변은 일본 공사관이 직접 지원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걸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갑신정변 때 명성황후의 대응을 볼까요? 박영효가 찾아와 개혁안을 설명했습니다. 명성황후는 타일렀습니다. 일본을 믿지 마라. 하지만 박영효는 듣지 않았죠. 결과는 3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청군이 진압하자 김옥균과 박영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가 명성황후를 압박했습니다. 친일 내각을 구성하세요. 일본과 협력하세요. 심지어 거액의 뇌물까지 제시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일본과 손잡는 건 조선을 일본에 넘기는 것이다. 이노우에는 화가 났습니다. 김홍집 등 사대신을 참석시킨 자리에서 명성황후를 암탈게 비유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 한성신보가 명성황후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성황후는 대신 러시아와 손잡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청나라에서 러시아로 바꾼 것뿐이잖아요. 또 외세 의존이잖아요. 하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조선 혼자 힘으로 일본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뭐였을까요? 일본과 손잡거나 다른 강대국과 손잡거나. 명성황후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명성황후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일까요? 명성황후가 일본의 조선 침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특파원 빌다르 드 라게리의 평가. 오직 명성황후만이 조선을 이끌 수 있었던 정치가였다. 명성황후가 죽음을 당하자 조선은 맥없이 무너졌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명성황후가 죽고 10년 뒤 을사조약, 15년 뒤 경술국치. 명성황후가 살아있었다면 물론 조선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국력 차이가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더 오래 버틸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개화파의 거물 서재필, 그가 명성황후를 평가한 말을 들어보시죠. 김옥균의 지략은 역사적인 것이었소. 박영애와 홍영식과 서방범 또한 그에 뒤지지 않는 제사들이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다 나까지 넣어 5사람의 기지와 계략을 모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까지 일컬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개화파를 칭찬하는 말이죠. 그런데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그 5사람이 함께 민비 앞에 나가면 을의 민비에게 기선을 잡혀서 머리를 극적거리며 물러나오기 마련이었지요. 민비는 실로 당할 길 없는 지략과 재략을 지닌 걸물이었소. 당대 최고의 엘리트 5명이 합쳐도 명성황후를 당해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윤치호의 일기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황후는 발군의 기량을 발휘했다. 구미 열강과 이권 문제를 처리할 때면 황후는 고종에 앞서 사안 하나하나를 세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논리가 치밀하고 정연해 외국 공사들을 감탄시키곤 했다. 고종의 어제 행록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황후가 일찍이 짐을 도와서 말한 것이 있는데 근래에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 황후가 일찍이 말한 것이 그대로 됨이 부신 두 쪽이 그대로 맞추어지는 것과 같다. 심오한 생각으로 미래의 일을 잘 요량하는 황후의 통달한 식견은 고금에 탁월하여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명성황후가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의 침략 야욕, 러시아의 남하 정책, 청나라의 쇠퇴. 이 모든 것을 명성황후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진가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났습니다. 구식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민겨모를 죽이고 왕비를 찾아 죽이려 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궁녀 옷으로 갈아입고 무예별감 홍제이의 등에 업혀 탈출했습니다. 충주까지 피신해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뒤 명성황후의 태도가 인상적입니다.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군란을 일으킨 군사들을 모두 철저히 다스려야 합니다. 명성황후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부덕하였고 또 운수에 관계되는 일이었다. 어찌 그들이 한 짓이겠는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주역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며 크게 포용하면 덕은 끝이 없다. 이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김옥균 일파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대신들을 죽이고 왕을 위협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성 동쪽으로 피신했습니다. 고종 어제 행록의 기록. 창황한 가운데도 시종한 사람들이 한 명도 흩어지지 않았다. 황후가 평소에 은혜로서 아랫사람들을 돌보아 갓난에 닥쳤어도 용부가 있었던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부하들이 모두 도망가는 게 보통인데 명성황후 곁의 사람들은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평소에 잘해줬으니까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고종이 명성황후와 세자에게 건천궁으로 피신하라고 권했습니다. 명성황후는 거절했습니다. 한 궁궐 안에서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차라리 여기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칼자루를 잃어서 여러 역적의 머리를 베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럴 바에야 포용해서 흉악한 무기의 끝을 늦추어 놓는 것만 못합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대응책을 찾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명성황후는 사치스러웠다는 비판을 일부에서 다뤘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고종 어제 행록. 온 나라에 수재와 한재의 재변이 있을 때마다 얼굴에는 근심스러운 기색을 띠고 너그럽게 돌봐주기에 힘썼고, 무더운 여름과 혹한의 겨울에는 도성의 빈궁한 백성들을 돌봐주는 것을 해마다 상례로 하였다. 해마다 상례로 했다는 건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백성들을 돌봤다는 뜻입니다. 비난하여 혼례와 상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후하게 돌봐주었다. 병자년 1876에 큰 흉년이 들자 조세를 감면해 주었고, 경비가 모자라면 돈과 곡식을 내주어 보충하도록 하였다. 이게 사치스러운 왕비의 모습일까요? 군사들에 대한 대우도 특별했습니다. 호위 군사들이 힘들어할 때, 출동 군사들이 비바람을 맞을 때 특별히 음식을 공급하여 위로하였으니, 심부름하는 자들이 잇따라오자 군사들이 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마다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였다. 군사들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관리. 진전의 남쪽 정각에 둔 은그릇이 없어졌을 때 곧 내전에서 주조해 주도록 하고 추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무고한 사람이 횡액을 입을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은그릇이 도난당했는데 추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무고한 사람이 누명 쓸까봐. 이게 탐욕스러운 사람의 행동일까요? 이사벨라 비숍의 기록을 다시 볼까요? 중전마마는 장신구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고 거의 걸친 것이 없었다. 조선의 여성들이 귀고리를 하는 경우는 없는데 왕비도 예외는 아니어서 목걸이와 브로치 또는 팔찌를 한 것을 본 적도 없었다. 릴리어스 언더우드. 복색에서 드러난 그녀의 취향이 그토록 소박하고 그토록 완전하게 세련된 것이라면 반쯤 문명한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그녀를 떠올려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차본 일이 없는 멋진 시계를 여러 갖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지만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외국 사절들이 선물로 준 거였을 겁니다. 당시 외교 관례상 선물 교환은 필수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궐이 여러 번 화재를 겪었기 때문에 늘 궁중 하인들에게 불을 조심하게 하면서 대환의 진귀한 물품들을 아예 없애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진귀한 물건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왜? 화재 위험 때문에. 이게 사치를 부리는 사람의 행동일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청일 전쟁 후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려 할 때입니다.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가 명성황후에게 찾아왔습니다. 일본과 협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액의 뇌물을 제시했습니다.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거액이었다고 합니다. 명성황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만약 명성황후가 정말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면 받았겠죠. 일본과 손잡으면 자신의 권력도 유지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을미사변입니다. 일본은 명성황후를 제거하기로 결정했고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살해했습니다. 만약 명성황후가 일본의 뇌물을 받았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조선은 더 빨리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명성황후는 자신의 목숨보다 조선의 독립을 선택한 겁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깨고 개항한 것도 명성황후 시기였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2, 조영수호 통상조약 1883
조독수호통상조약 1883, 조이수호통상조약 1884, 조러수호통상조약 1884, 조불수호통상조약 1886. 물론 이들 조약이 불평등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조선이 대등한 조약을 맺을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문호를 개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개화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전신 설치 근대적 통신망 구축, 발전기 도입 경복궁의 전등 설치, 경인선 부설철도 건설 추진, 지하자원 조사 광산 개발, 유경공원 설립 근대식 교육기관, 성균관 개혁 경제학, 영어, 과학 등 근대 과목 개설. 물론 이것들이 모두 성공한 건 아닙니다. 재정 부족, 인재 부족, 외세의 간섭 등으로 많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었죠. 하지만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대원군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의 진정한 의미는 시대를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500년간 유교 국가였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아녀자는 정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가 철칙이었죠. 그런 나라에서 왕비가 독자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고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고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개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당시 서양도 여성 참정권이 없던 시절입니다. 미국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은 게 1920년입니다. 영국은 1928년이고요. 그런 시대에 조선의 왕비가 외교를 하고 정치를 했습니다. 물론 비판할 점도 많습니다. 외척 정치, 재정 파탄, 외세 의존. 일부에서 다룬 것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명성황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1부와 2부를 통해 우리는 명성황후의 두 얼굴을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를 망친 외척 정치의 주범, 다른 쪽에서는 시대를 앞서간 여성 정치가.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둘 다 진실입니다. 역사는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습니다. 명성황후는 분명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외척 정치, 재정 파탄, 백성들의 고통. 이것들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여성 정치가였습니다. 일본의 침략 야욕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뛰어난 지략과 외교 수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뇌물을 거절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특파원 빌다르 드 라게리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오직 명성황후만이 조선을 이끌 수 있었던 정치가였다. 명성황후가 죽음을 당하자 조선은 맥없이 무너졌다. 과장일까요? 역사가 답합니다. 명성황후 사후 2년 뒤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 10년 뒤 을사조약 외교권 박탈. 15년 뒤 경술국치 국권 상실. 물론 이게 다 명성황후 덕분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녀가 살아있을 때는 조선이 버텼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성황후를 평가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시대적 맥락입니다. 19세기 말은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서양 열강들이 아시아를 집어삼키던 시절이었죠. 청나라도 아편 전쟁에 패했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조선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완벽한 선택은 없었습니다. 둘째, 젠더 관점입니다. 명성황후가 남자였다면 아마 강력한 개혁군주로 평가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자였기에 특히 일본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사치스럽고 무속에 빠진 악녀로 묘사되었습니다. 셋째, 기록의 정치성입니다. 명성황후에 대한 부정적 기록의 대부분은 정치적 적대자들 개화파, 일본 언론 한성신보, 매일신보, 일제강점기 기록 고종실록, 순종실록. 반면 긍정적 기록은 제3국 외교관과 선교사들, 고종의 기록,
조선 정부의 공식 문서.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할까요? 명성황후.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고 그 결과로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불가능한 시대에 불가능한 일을 시도한 여성이었습니다. 500년 유교 질서를 깨고 정치, 무대에 섰고 남성들도 감당하기 힘든 외교를 펼쳤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죽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는 패자였습니다. 조선은 망했고 일본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명성황후의 잘못은 비판하되 그녀의 용기는 인정하고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한계도 이해해야 합니다. 완벽한 영웅도 완전한 악인도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명성황후.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역사가 아닐까요?